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가장 최악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하는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전화를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형법상 가장 가벼운 범죄가 모욕죄거든요. 경찰에서 출석 전화 받아도요,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요. 변호사 굳이 선임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건의 70%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경찰이 매년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150만 건에서 200만 건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초범이 몇 명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통계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가진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500만에서 1000만 이상 시민분들이 전과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무혐의나 기소유예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피의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설명드리는 게 감옥에 갈 일이 아니거나 재판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굳이 선임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건의 형사사건의 70%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벌금 나오는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드뭅니다. 벌금형 범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벌금형 범죄든지 변호인 선임비가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할 필요 없이 상담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자백을 하는 경우, 네, 잘못했어요 라는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다 자백하니까 다툴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가서 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내가 다퉈, 나 억울해요, 피해자나 목격자가 말한 거와는 달라요 라고 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길어집니다. 보통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사이클이 한 달에 한 번 돌아요. 사람들은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빠른 거거든요. 고소 사건이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 첫 번째 달에는 피해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적인 거 다 세팅해가지고 다음 달에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달에는 피의자를 조사하겠죠. 피의자가 와가지고 나는 억울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달에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보든지 그 과정을 또 밟게 되죠. 벌써 3달 지났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피해자를 불러가 또 조사를 해요. 두 번째 조사죠. 피해자를 2번만 조사를 해도 4달이 지나가요. 근데 이게 되게 빠른 거예요. 빨리 했을 때 2번 조사하면 4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건 관계자들이 많고 조사해야 될 게 많으면 한정없이 6개월 이상 늘어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근데 피의자는 이미 모든 진술과 목격자와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고 문제은행에서 다 질문지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머릿속으로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 충분히 내 억울함이 밝혀질 거야 라고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면 말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경찰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조사받으시면 안 되고요. 당사자도 기본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 열람 복사하면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본적으로 무슨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 카카오톡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 그런 CCTV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글로 써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엄청 도움이 돼요. 사건 전체를 조망하게 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내가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거 라고 생각했던 거요, 딱 써놓으면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막상 써놓고 보니까 이거 나한테 불리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건을 써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사람 생각은 다 거기에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고민해 보시면 거의 80%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답을 한번 써보고, 그러면요 변호사 선임한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수사관은요 너무 경험이 많아요.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기 축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프로 축구 선수랑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 이 모든 진술을 다 글로 써가지고 증거로 제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글과 글로 써져 있는 글은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읽어보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대화라는 거는요, 표정이 있고 뉘앙스가 있고 억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맥락이 생기거든요. 근데요, 글은요, 처음부터 세팅이 다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형사가 있는 그대로 써줘도요, 읽어보면 내 의도랑 다르게 읽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말과 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조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거든요. 이 조서를 검토할 때에 수능 언어 용역 푼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찬찬히 분석을 해보세요. 이 조서 자체와 내가 수사를 들으면서 들었던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사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무너져요. 수사를 받게 되면요, 압박감이 상당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압박감이 가중됩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잖아, 내 자신은. 그게 내 자신한테 독이 돼요. 거짓말 할 거면 그냥 묵비권 행사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조금만 말이 바뀌어도 너 거짓말이잖아 라고 밀어붙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수사의 가장 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한 말을 안 적어주는 거예요. 그 말까지 적어야지 말이 되는데 딱 그 구절만 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얘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 상황일 때에는 일단 조서를 가만히 그냥 알았다고 하시고 더 대응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 그냥 묵비권 행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조서 말미에 검토하면서 자기 의도 그대로 쓰거나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사기관이 요 말을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보이게 했어요 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나중에 해명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증거로 유죄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억울할 것이냐 안 억울할 것이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수사기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묵비권이에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만들 수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피의자 진술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공소장을 만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공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자 진술이 없을 때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공소장을 만들어야 되면요, 그 객관적인 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범죄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법에 관련된 속담에서 애매할 때는 피해자한테 이익이 되게 한다라는 어떤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애매하게 만들면 그 상황에서 가장 피해자한테 유리한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묵비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한테 온갖 나쁜 말들을 많이 남겨놨어. 그럼 내가 묵비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참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다 참이 되는 거잖아. 이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진술을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준비한 걸로는 안 되겠어, 나 잠깐 멈추고 다시 준비해서 올게 라는 방식으로 묵비권을 사용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죠.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을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이 신고를 하겠죠. 경찰은 그 신고를 토대로 피해자 목격자를 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피해자가 만약에 부인을 하면 피해자의 어떤 부인에 대응할 수 있는 반대 증거들을 또 취합을 해가지고 한두 차례 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경찰한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보완해서 수사를 해주세요 라고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찰한테 사건이 가게 되면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라 하더라도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기소유예를 줄 사건인가 아니면 기소를 할 사건인가 판단합니다. 기소를 할 때에도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약식 벌금 굉장히 많거든요. 벌금으로 갈 사건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판사님한테 판단을 받아야 될 사건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요. 약식 기소를 하면 판사님이 도장 딱 찍으면 이제 벌금 얼마 내세요 라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지로용지랑 같이. 그리고
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구공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이 날짜를 통지해 주죠. 그 법원에서 우리 언제 너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거야 하고 일정을 통보해 줍니다. 그때 가면 이제 피해자, 참고인이 어떤 진술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내가 억울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제출을 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겠고요. 나 죄진거 맞아. 나 수긍해. 나 피해자랑 합의할래. 그러면 이제 다 인정하고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이제 시간을 좀 주시면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피해자 조사는 살짝 우호적이라고 할까요? 피의자 조사보다는. 근데 피해자분들도 압박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예요. 경찰 조사 받을 때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경찰서 간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가장 최악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요. 별거 아닌 사건. 이 사건 가지고 절대로 감옥 갈 일 없거든요. 기껏해봐야 벌금이야. 하지만 당사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피의자 자체가 이미 경찰서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의 텐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보면 알아요. 어떤 태도로 대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견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약간 좀 격한 방법 혹은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욕설이 쓰일 수도 있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긴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다 얘기하는데 못하러 겁을 줍니까? 다 얘기를 하는데 겁 잘 안 줘요. 없어요. 이 유도신문은 말 그대로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냥 걸립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일 흔한 유도신문 중에 하나가 어떤 고의를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런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노라고 하겠죠. 애초에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다른 사례를 가져옵니다. 비슷한데 다른 사례 같은 거. 그럼 얘기를 하면 아니 이런 경우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라고 동의하게 되죠. 근데 선생님도 이 사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유도신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미 걸려 들었는데 유도신문을 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되게 세팅을 처음부터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차단해요. 신경질 나죠. 형사 변호사가 유능하면 질문이 되게 심플해집니다. 이거 유도신문이고 요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이렇게 미리 다 커트를 해놓으시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어쨌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유도신문에 안 걸려드는 방법은 없어요. 알면서도 걸려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월드컵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 월드컵에서 딱 골키퍼도 제쳤는데 뻥 차가지고 넘기는 경우 많잖아요. 딱 진짜 넣을 수 있는 찬스인데 못 넣는 경우 정말 많죠. 수사 과정도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알면서도 걸려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아 이런 불리한 증거가 나왔구나 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기를 권해드려요. 항상 준비된 싸움을 하세요. 이게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타이밍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게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